그때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말이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현실이 우리 가족에게 덮쳤을 때 나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우리 집의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간은 갑자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저 그 한마디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소영이 그토록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착하고 순한 아이였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제가 듣게 된 한마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았지?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실망과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의 고백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소영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태도만 보였죠.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때의 하준과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준이 느꼈을 배신감 그리고 소영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라는 말 아시죠?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었지만 이번에 만난 사람처럼 180도 다른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겪었던 일은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진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는 30살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지금까지 이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준과 딸 소영은 어릴 때부터 참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아기였을 때부터 잠도 잘 자고 보채지도 않아서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순한 아이들을 키웠냐며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첫째인 하준이 소아암에 걸렸을 때입니다. 하준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치료가 힘든 것은 물론 더 힘들었던 건 병실을 함께 쓰던 다른 아이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하준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늘 눈물을 참으며 하준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항상 함께 할게. 그렇게 1년 동안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드디어 하준은 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추적 관찰만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병원을 나서던 하준이 저에게 말했죠. 아빠, 나 이제 산 거 맞죠? 이제 친구들이랑 공도 차고 떡볶이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죠? 응, 그래, 하준아. 이제 마음껏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말을 들은 하준은 밝게 웃으며 정말 기뻐했죠. 그때 하준의 얼굴은 지금도 가끔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준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우등생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죠. 소영은 막내였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배려 깊은 아이였어요. 아픈 오빠를 항상 살뜰히 챙기고 저희 부모를 늘 걱정하며 살뜰히 돌보던 착한 딸이었죠.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하준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하준이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준도 잘 알고 있었는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이걸로 학비 보탤게요. 아니야, 하준아. 그 돈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 장학금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학비는 아빠가 다 낼 테니까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생활비로도 쓰고.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는 제 학비에 보태야죠. 이번엔 꼭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하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효자였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하준이 금방 좋은 회사에 취직할 줄 알았지만 그 소식이 쉽게 들려오지 않자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준은 잠시 저희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됐죠. 하준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준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스피치 연습을 하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 저에게 모의 면접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웃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면접관들에게 기분 나쁘게 보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봐주세요. 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준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후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얼굴에 진지함이 좀 부족하네. 너무 웃지 말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아버지.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준은 그런 작은 조언에도 겸손하게 반응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끈기와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준은 계속해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횟집 직원들과 가족 모두 기뻐하며 축하했죠.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전 직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하준이 취업한 뒤로는 정말 살뜰하게 가족을 챙겼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는 손목 마사지 크림을 선물하는 세심함을 보였죠.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준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내 빛을 위해 비싼 안마기를 선물했습니다. 이야, 너 무슨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사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해주면 되지.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이거 돈 줄게. 내 돈 쓰지 말고.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엄마랑 아버지 허리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마사지 받을 때 편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렇게 미안하시면 매일 마사지 받으세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하준은 늘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영 역시 저희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소영은 저희와 함께 횟집에서 일하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된 일도 많은데 항상 씩씩하게 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30살이 되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비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이 너무 순하고 다정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 그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특히 주말마다 저희 가게를 도와주곤 했죠. 소영의 남편은 대인관계가 정말 좋아서 항상 단체 손님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약 손님이 지금 도착했어요. 인원수에 맞게 비싼 걸로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단체 예약도 가능할까요? 대략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위 덕분에 가게가 잘 되고 있어. 정말 홍보를 잘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죠,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죠? 저는 그냥 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르셔요. 와서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고마워하는데 그 덕분에 저도 어깨가 한껏 솟았어요.
그렇게 소영과 사위 덕분에 저희 집은 더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준이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다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영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셨을 때 그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소영은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따뜻함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회 한 상을 내놓자 소영은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 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버님, 이런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거려? 정말 맛있어? 누가 보면 회 처음 먹어본 줄 알겠네. 그럼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라. 부족하면 더 가져올게. 네, 아버님. 사실 저 이렇게 회 많이 먹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서울에 와서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소영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는 저에게 정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녀가 참 순박하고 모난 데 없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영의 가정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집을 떠나셨죠. 그 후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엄하셨고 농사일에 바쁘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오빠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성장 배경이 좋지 않다 보니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나니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게 잘 자라서 정말 기쁘다. 우리는 반대할 생각 없으니 둘이 잘 결혼 준비해 보렴. 그 말을 들은 저는 처음에는 소영의 가정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지를 상상하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밝게 자란 모습을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사위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일을 하셔서 그런지 연세가 많아 보였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말한 몇 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사돈, 우리 딸은 많이 철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결혼할 때 사실 많은 걸 해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소영을 정말 아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느껴집니다. 결혼 준비가 끝나고 저희는 하준과 소영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결혼할 때는 저희가 특별히 큰 돈을 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저희와 함께 살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엔 하준과 소영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소영과 하준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에게 신혼집을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보았죠. 그래, 너희 신혼집은 잘 알아보고 있냐? 아버지,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작은 집부터 시작하려는 거구나.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대출을 받으려면 부모 돈을 받는 게 이자도 안 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서울 집값도 많이 비쌀 텐데 그래도 내가 큰 평수는 못 해주고 25평짜리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버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조건이 있다. 우선은 우리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면 그때 너희들 명의로 돌려줄 생각이다. 그렇게 하준과 소영은 서울의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소영은 정말 잘 해주었어요. 멀리서 살고 있기도 했지만 자주 연락을 해오고 항상 저희를 챙겼죠. 특히 저희가 강원도에서만 지내다 보니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카페 투어를 함께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하주는 바빠서 집에 올 수 없었고 소영은 혼자서 저희와 카페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가게 쉬는 날이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카페 투어 가요. 요즘 유명한 카페 거리 있거든요. 거기 저랑 같이 가는 거 어때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요. 다 늙은 우리랑 가면 무슨 재미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아들과 같이 가라. 에이, 다 같이 가야 재미있죠. 아버님, 어머님이랑 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데이트하려고 온 건데요. 응? 네? 같이 가자. 가서 내가 멋있게 사진 찍어줄게. 요즘 어떤 게 유행하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소영은 그렇게 정성스럽고 살뜰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결혼 1년차 명절에는 한사코 연휴가 시작되면 내려오겠다고 하여 저희는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댁에 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고 항상 즐겁게 지내주어서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하준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하준과 함께 내려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의 눈에 쌍꺼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뭐야, 너 쌍꺼풀 했니? 예전에는 없던 게 어떻게 딱 생겼어? 네, 요즘 사람들이 얼굴이 촌스럽다고 많이 해서요. 그래서 했어요. 어때요, 아버님? 좀 예쁘게 됐죠? 그래, 뭐 예쁘긴 하지만 내 예전 눈도 예뻤는데 말이지. 아버님, 요즘 쌍꺼풀 안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녀가 원해서 했나 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소영의 모습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고 결국 그녀와 하준의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수술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 다시 봤을 때 그녀의 코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코 했니? 아니, 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코까지 했어? 아, 그때 상담받아 보니까 제 코가 좀 매부리 코 같아서 했어요. 잘 됐죠, 아버님. 연예인 코 같지 않아요? 그래, 예쁘긴 하다만.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눈, 코까지 이렇게 다 고친 거냐? 코 수술비가 비싸다고 하던데. 네,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모아서 했어요. 하고 싶었던 건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님. 소영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기에 속으로는 소영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기쁨을 보며 속으로 걱정을 지우려 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희는 한 가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아들 하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죠. 그때까지 소영이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준아, 소영이 회사 그만뒀으면 말을 해야지. 왜 지금껏 말을 안 했어? 왜 그만뒀냐? 아, 그게 사실 소영이가 임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임신하기 힘들다고 해서요.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임신 준비한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요즘 외벌이가 쉽지 않은데 애 낳기 전에 자금도 좀 모아두고 하는 게 좋지 않냐?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소영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이 잘하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믿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선택이 의외로 느껴져서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준과 소영이 함께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으며 결국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을 보니 갑자기 살이 부쩍져 있었어요. 처음엔 임신한 것 같아 의심이 들었지만 물어보니 임신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반면 하준은 결혼 초기엔 80kg 중반이었는데 결혼 후 70kg 후반으로 거의 7kg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하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준아, 요즘 일이 힘든 거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소영은 살이 찌고 너는 왜 이렇게 빠졌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버지. 요즘 운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살이 좀 빠졌나 봐요. 그래? 참 희한하네. 같이 먹을 건 먹고 한 명은 살이 찌고 한 명은 빠지고. 무슨 일은 없는 거지? 아, 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준의 말을 믿고 큰 걱정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과 소영의 결혼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는 소영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거의 하준만 혼자 집에 오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명절에는 혼자서만 내려왔습니다. 혼자 온 하준을 보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소영은 어디 있어? 싸운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장인어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소영이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 건데? 그러면 우리 아들 전화라도 먼저 해줘야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고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하준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술 한 잔을 마시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영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와 딸까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고는 하준에게 직접 캐물었습니다. 하준아, 우리가 누구냐? 귀신은 속여도 우리는 속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면 지금 다시 소영에게 전화해봐. 그게 아니면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하준은 술 한 잔을 마시고서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저희 가족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소영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갑자기 살이 많이 쪄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임신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하준은 결혼 초에는 80kg 중반이었는데 최근 7kg이나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준아, 요즘 좀 힘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소영은 살이 찌고 너는 왜 이렇게 빠지냐? 아, 아버지. 그냥 운동하면서 체중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 희한하다. 너랑 소영이랑 같이 먹을 건 먹을 텐데 한 명은 살이 찌고 한 명은 빠지니. 특별한 일은 없는 거지? 아, 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준의 말을 믿고 별일 없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 하준은 혼자 집에 오고 소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하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 왔어? 소영은 어디 있어? 싸운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소영이가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먼저 가기로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신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달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 안 했냐? 하준은 아무 말도 없이 술 한 잔을 마시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영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영에게 숨기는 게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 기분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와 딸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술을 마시고는 하준에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우리가 누구냐? 귀신은 속여도 우리는 속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 수 있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면 다시 소영에게 전화해봐. 그게 아니면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 하준은 술을 마시고서 비로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준이 말한 내용을 듣고 저희 가족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소영이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했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준과 소영이 함께 살고 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금전적으로 좀 빠듯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준아,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정말 빠듯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아버님, 현생을 즐겨야죠. 나중에 애 낳고 나서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다. 아버님, 저희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요즘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저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소영의 그런 말에 저는 한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 소영은 정말 살갑고 정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린 것을 보며 저와 아내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하준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영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하준이 술을 마신 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소영이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게 소영이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의금을 얼마 보냈는지 아세요? 무려 200만 원이나 보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냐니까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못 해주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제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밥벌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소영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아들 하준을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의 말에 소영이 점점 더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황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하준이 휴가 중일 때 아들 내외가 집에 올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역시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답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저희는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준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하준과 소영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하준이 드디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지금 어디 있어? 저 지금 집안이에요. 지금 잠깐 혼자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뭐라고?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 그게 아버지, 그냥 제가 집으로 갈게요. 아버지 먼저 올라가 계세요. 그렇게 하준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희는 하준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소영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결국 하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걱정이 되어 하준과 소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또 전화를 했지만 소영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30분이 지나자 갑자기 소영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여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제 그 문자 보고 현실을 느낀 거야? 집을 판다고 하니 허겁지겁 문을 여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가 지금 씻지도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뜻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정리라도 되었으면 들어오시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집을 치우지 못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제야 저와 아내는 하준과 소영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나는 냄새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집 안에 쌓여 있었고 술병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도 술을 마셨는지 남은 술과 음식이 함께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영은 저희가 갑자기 온 걸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술 먹었니? 아프다면서 술을 마시냐? 소영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정말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오늘은 기분이 울적하고 우울해서 낮술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소영과 하준을 집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불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집안 꼴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어? 그리고 왜 살이 이렇게 찐 거야? 예전보다 더 쪘네, 더 떴어. 저는 화가 나서 소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안 곳곳은 마치 난장판처럼 되어 있었고 소영은 앉아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 집으로 들어오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오셨어요? 넌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왜 집에는 안 있고 다른 데서 지내고 있냐고? 어디서 자다가 이제 오냐? 하준은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더니 집안을 본 후 눈을 크게 뜨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준은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당신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아버지, 엄마,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다 당신 때문 아니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잖아. 나 도저히 너 감당 못해. 날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감당이 안 돼. 당신처럼 사치스럽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어? 소영은 눈물로 계속 빌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그는 그동안의 소영의 속임수를 드러냈습니다. 애를 낳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애를 원한다고 하더니 뒤에서 피임을 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속고 살았어? 나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만 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보듬으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소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저는 아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소영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애를 갖고 싶다고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말했잖아. 그런데 왜 뒤에서는 피임약을 먹었냐고. 그렇게 속인 거야?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실망만 줘? 소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살 빼서 아이를 가질 거예요. 그냥 당신과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싶다. 그런데 친구들과 술 마시고 나랑은 제대로 저녁을 먹어본 적 있어? 집에서 제대로 밥 한 끼 차려본 적 있냐고. 이제 더 이상 내 거짓말에 속지 않아. 다 들통났어. 더 이상 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썩 꺼져. 저와 아내는 하준의 말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의 거짓말과 그동안의 속임수에 대해 아들이 겪은 배신감을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준은 그동안 소영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하준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제 저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 저희 앞에서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소영은 울면서 저희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하준이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영은 오늘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혼하자고 말하며 저희에게 다시 도움을 청한 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소영이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귀가 먹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소영이 저희가 그녀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도 이혼 대찬성이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 다 정상인 줄 아니? 우리 아들 돈으로 성형수술해? 명절에 가족들 내팽개치고 여행 가. 말도 없이 외제차 사고 거짓말로 피임까지 해.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이고 뒤통수 쳤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에게 말한 제 말이 차가운 바람처럼 집안에 퍼졌습니다. 소영,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했냐? 우리 아들, 내가 무엇을 해도 마지막까지 너 불쌍하다고 감싸려 노력한 애야. 너,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한 거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영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 썩 꺼져.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발자국이라도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소영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내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폭풍처럼 지나간 그 순간 집안에는 잠시나마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몇 분 후 하주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결정했어요. 저 소영이랑 다신 용서 안 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니? 내 결정은 우리가 존중한다. 소영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실 그동안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제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다 정리하자. 하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영에게 얼마나 울며 애원했는지, 또 그녀가 하준의 분노를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언제나 금세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하준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하준은 이혼을 신청했고 소영이 쓰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하준에게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그 매달림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생각한 대로 그리 오래된 매달림이 하준을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소영이 결국 집에서 쫓겨나면서 하준은 한동안 완전히 해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계속해서 매달리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영이 가장 큰 실수를 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매달릴수록 하준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고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다시 집에 찾아와서 이번엔 부모님께 사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영, 이제는 끝났어. 너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너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리고 하준은 소영에게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살았다니 이제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다 알았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이후 하준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영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끊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하준에게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하준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준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차를 사고 여행을 떠났으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는 더 이상 속지 않았고 더 이상 소영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영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모든 것을 잃은 후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자신이 얻은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순간
하주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주는 끝까지 냉정하게 소영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하준이 꿈쩍도 하지 않자 소영은 결국 강원도까지 찾아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애원하며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요. 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일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소영이 저희가 그녀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도 이혼 대찬성이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 다 정상인 줄 아니? 우리 아들 돈으로 성형하고 명절에 가족들 내팽개치고 여행 가고 외제차 사고 거짓말로 피임까지 해.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절대 너 용서 못한다. 저는 소영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하준의 동생인 딸이 갑자기 물고기를 담아둔 수조에서 물을 가득 떠서 소영에게 쏟아버렸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렇게 대접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감히, 내가 뭔데 우리 오빠 눈에 눈물 나게 해. 소영은 물을 맞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영이 하준의 돈으로 사치스럽게 살아오며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하준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준은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하준은 소영과 이혼하고 소영은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소영에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새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결국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하준은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준은 이제 더 이상 소영을 떠올리지 않으며 자기 인생을 되찾은 듯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준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결국 소영의 거짓과 배신에 의해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준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믿는 것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배신은 한 번의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